여기 도저히 믿기 힘든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5년 대한민국의 모니터 위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축제입니다. 단 4초. 한 남자가 절규하는 이 짧은 영상은 수천만 명에게 폭소를 선물하며 그를 영원히 고통받는 국민 고자라는 광대로 박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또 다른 줌을 마주해 보십시오. 1971년 북한 평양.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폐병동의 독방. 한때 조선의 그레고리 팩이라 불리며 경성과 평양을 뒤흔들었던 최고의 스타는 이념의 칼날에 찢겨 이름조차 지워진 채 피를 토하며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명. 우리는 그를 인터넷 세상의 장난감으로 소비하지만 역사는 그를 시대의 관계에 희생된 가장 비극적인 예술가로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떤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기에 조국의 독립을 외치던 숭고한 배우를 반세기 뒤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성불구자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웃음기를 거두고 그 4초의 비명 뒤에 숨겨진 47년의 처절한 침묵을 들으러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숙청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지옥도를 온몸으로 통과하다 산산이 부서진 어느 슬픈 영혼에게 바치는 뒤늦은 진홍곡입니다. 시계바늘을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봅니다. 20세기의 새벽이 밝아오던 무렵 한반도 북쪽의 고도 평양. 대동강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시명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의 본명과 정확한 출생 연도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그를 숙청하며 모든 공식 기록을 말소했기 때문입니다. 1908년 생설, 1910년 생설, 심지어 1924년 생설까지 분분하지만 당시 그와 함께 활동했던 원로 예술인들의 증언과 남아있는 흑백 사진 속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그는 1910년대 초중반 평안남도 평양 근교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평양은 제2의 경성이라 불릴 만큼 번화했지만 동시에 식민지의 우울이 가장 짙게 깔린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일본 순사들의 칼자루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학교에서는 모국어 대신 일본어를 강요받았습니다. 소년 시명은 그 억압된 공기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억압은 역설적으로 탈출구에 대한 갈망을 키우는 법입니다. 소년에게 유일한 해방구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장터에 들어선 가설 무대, 변사의 현란한 목소리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모습. 어린 시명은 그 풍경 속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대 위에 서서 수많은 사람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상상. 그것은 암울한 식민지 소년이 꿀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배우였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훤칠하게 자란 키, 서구적인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동굴처럼 깊고 울림이 큰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를 두고 조선의 그레고리 팩이라 칭송하게 되는 그 압도적인 비주얼은 이미 10대 시절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연극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영화가 아직 대중화되기 전, 그리고 라디오조차 귀했던 시절, 연극은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시대의 모순을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이자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1930년대, 청년이 된 시명은 평양을 떠나 경성의 연극 무대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시 경성의 연극계는 동양극장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인 신파극과 해외 유학파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사실주의 연극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통속적인 신파극이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혈기 넘치는 청년 시명의 눈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관객을 울리는 광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진짜 예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극단 고엽과 아랑 등을 거치며 치열하게 연기를 연마했습니다. 당시 극단 선배들의 회고에 따르면 시명은 연습벌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성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인왕산 바위 위에서 피를 토할 때까지 소리를 질렀고 대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캐릭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연기 스타일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과장된 몸짓과 억양으로 감정을 강요하는 기존의 심파조 연기에서 벗어나 절제된 표정과 묵직한 대사 처리로 관객의 심연을 파고드는 그의 연기는 경성 연극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명이 독백을 시작하면 소란스럽던 객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마력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저음, 분노를 터뜨릴 때의 파괴력. 관객들은 그의 눈빛에서 식민지 조선의 슬픔을 보았고 그의 목소리에서 잃어버린 나라의 울분을 느꼈습니다. 1930년대 후반, 그는 이미 연극계에 떠오르는 샛별을 넘어 확고한 스타의 반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성 팬들은 극장 앞에서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장사진을 쳤고 연극 평론가들은 조선 연극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조선의 예술가들이 걷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문화계에 대한 탄압과 회유는 날로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라는 구호 아래 연극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배우들에게 국민연극이라는 이름의 친일 어용 연극에 출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박탈하거나 심지어 가혹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명 역시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친일 연극에 출연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활동했던 대부분의 인류 배우들처럼 그 또한 생존을 위해 원치 않는 가면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일본군 제복을 입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쳐야 하는 무대,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짓밟는 끔찍한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무대 뒤 분장실 거울을 보며 그는 일본군 분장을 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배우인가? 아니면 제국의 꼭두각시인가? 이 깊은 자괴감과 현실에 대한 분노는 그가 점차 좌익 사상에 경도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사회주의는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라는 거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상적 무기이자 계급도 억압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약속하는 매혹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시명은 자연스럽게 좌익 성향의 예술가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허름한 술집에 모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은밀한 목소리로 혁명을 논하고 해방을 꿈꿨습니다. 시명에게 사회주의는 복잡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조선 민중을 구원할 수 있는 휴머니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이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민중을 계몽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예술에 대한 신념은 그의 연기에 더욱 깊은 호소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그를 훗날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끄는 위험한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함께 조선 땅은 거대한 변경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물자와 사람이 전쟁터로 징발되었습니다. 극장들은 문을 닫거나 일본의 승리를 선전하는 뉴스 영화 상영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명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숨 쉴 틈 없는 검열과 감시 속에서 그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에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업이자 유일한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마르게 터널 끝자락,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일본 천황에 떨리는 항복방송.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만세소리가 경성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해방, 광복, 빛을 되찾은 날. 심영은 그 인파 속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어 대본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일본 순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마음껏 연기할 수 있다는 것. 그 벅찬 감격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방 공간의 서울은 혼란스러웠지만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억눌려 있던 창작의 열기가 폭발했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던 예술가들이 지상으로 올라왔고 좌우를 막론하고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한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심영은 배우로서 인생의 정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닌 해방조선을 대표하는 대배우였습니다. 특히 1946년은 심영의 이름이 역사에 깊게 각인된 해였습니다. 최인규 감독의 영화가 제작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극영화를 넘어 해방된 조국이 민족에게 바치는 헌사와도 같았습니다. 광복 후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본격적인 항일 영화. 심영은 이 영화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지하 공작권 한중 역을 맡았습니다. 캐스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중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수젖은 눈빛과 강인한 마스크를 가진 심영이야말로 비극적인 영웅 역할의 적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촬영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필름이 부족해 자투리 필름을 이어붙이고 조명이 없어 횃불을 밝혀가며 찍었지만 배우와 스태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심영은 대역 없이 위험한 액션 장면을 소화해냈고 일본 경찰에게 고문당하는 장면에서는 실제로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그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내며 겪었던 자신의 울분과 회한을 씻어내는 제의와도 같았습니다. 영화가 개봉되던 날, 서울 종로의 극장가는 마비가 되었습니다. 표를 구하려는 인파가 도로까지 점거했고 극장 유리창이 깨지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심영이 피투성이가 된 채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쓰러질 때 어둠 속의 관객들은 발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화 관람이 아니라 민족의 집단적인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의 심영과 하나가 되어 지난 35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의 대성공으로 심영은 명실상부한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길을 걸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를 알아보며 환호했고 그의 사진은 이발소와 다방마다 걸렸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적어도 1946년의 심영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신은 그에게 너무나 짧은 행복만을 허락했습니다. 해방의 환희가 걷히자 그 자리에는 더욱 잔혹한 현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38선, 한반도의 허리를 가른 이 선은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 분계선인 줄 알았으나 점차 넘을 수 없는 이념의 장벽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좌익과 우익의 시위대가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어 서로를 비난하고 테러를 가하는 살벌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좌익 예술인 단체인 조선영화동맹의 핵심 간부였던 심영에게도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미군정과 우익 진영의 탄압이 노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무대에 섰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경찰에 연행되었고, 극장에는 빨갱이 배우가 나오는 연극을 보지 말라는 삐라가 뿌려졌습니다. 우익 청년 단원들이 집에 찾아와 협박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심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해방 조국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친일파들이 다시 경찰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쓰는 현실, 예술의 자유가 이념의 잣대 아래 난도질당하는 현실에 그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서울에는 가족이 있었고 그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술가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점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반면 38선 너머 북쪽에서는 전혀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평양에서는 예술가들을 인민의 영혼을 만드는 기사라 부르며 극진히 대우해 준다는 이야기, 친일파가 척결되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 소문들은 고뇌하는 심영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1947년 운명적인 제안이 그를 찾아옵니다. 북한 최초의 예술영화 촬영을 위해 평양으로 와달라는 은밀한 연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청장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라는 역사의 손짓이었습니다. 심영은 며칠을 번뇌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불안한 고함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의 영웅 한중의 얼굴, 그리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간 심영의 얼굴.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힙니다. 가자.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자. 그곳에 진정한 예술의 토양이 있는지. 그는 짐을 꾸렸습니다. 화려한 배우의 짐이 아닌 여행자의 단촐한 가방 하나. 그는 가족들에게 잠시 촬영차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어둠을 틈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기적소리를 울리며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심영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것임을 직감했을까요? 기차는 덜컹거리며 38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1947년 38선. 그곳은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념의 칼날이 대지를 가르고 운명이 갈라지는 절벽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심영이 탄 기차가 덜컹거리며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그는 창밖의 풍경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쪽의 풍경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활기로 가득 찼다면 북쪽의 풍경은 묘한 긴장감과 질서 정연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깃발, 곳곳에 붙은 구호, 그리고 제복 입은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빛. 평양역에 내린 심영은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낯선, 그러나 묘하게 흥분을 자아내는 혁명 냄새였습니다. 평양은 그를 환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 정권은 심영이라는 상징을 열렬히 필요로 했습니다. 남조선 최고의 스타가 미제의 억압을 피해 공화국의 품으로 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선전물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북한의 문화예술 간부들은 역에 마중 나와 그를 귀빈으로 모셨습니다. 숙소는 깨끗했고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굶주림과 쌀 소동이 끊이지 않던 서울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시명은 그 풍요로움이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과 같은 선전 도구들에게만 허락된 쇼윈도의 풍요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의 예술가적 낭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처음 맡은 임무는 영화 내 고향의 주연이었습니다. 강홍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북한 정권 수립 후 최초로 제작되는 장편 예술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전형적이었습니다. 지주의 착취에 시달리던 소장농의 아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해방 후 돌아와 토지 개혁의 기쁨을 누린다는 이야기. 하지만 시명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프로파간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민중을 위한 예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촬영장에서 그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진흙탕에 구른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농민들의 투박한 사투리를 익히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촬영 틈틈이 그는 평양의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모스크바 유학파 출신들이 들려주는 스타니슬라프스키의 연기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미학에 대한 토론은 시명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검열 때문에 숨죽여 속삭여야 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명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이다. 이곳이야말로 예술가가 대접받는 진정한 조국이다. 1948년 남과 북의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회색 지대는 사라졌습니다. 시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것인가, 평양에 남을 것인가.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면 기다리는 것은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독방일지 모릅니다. 이미 서울의 동료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가족들을 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야밤을 틈탄 탈출, 갓난아이의 입을 막고 산짐승 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38선을 넘은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시명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됐다. 여기서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평화는 짧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정막을 찢는 포성과 함께 전쟁이 터졌습니다. 탱크가 남쪽을 향해 굉음을 울리며 진격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순식간에 전시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화 촬영이 중단되고 배우들은 문화공작대라는 이름으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시명에게 주어진 임무는 총을 드는 대신 마이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점령지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서울을 점령했을 때 시명은 다시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불과 3년 전 떠났던 고향. 하지만 그곳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섰던 극장들은 문이 닫히거나 부서져 있었고 거리에는 인공기가 나부꼈습니다. 시명은 서울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단막극을 공연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영도 아래 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공포와 적개심,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텅 빈 눈동자들. 시명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꿈꾸던 해방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 자신도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가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영도 허겁지겁 짐을 싸서 후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평양을 버리고 압록강 변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 1.4 후퇴의 아비규환 속에서 심영은 죽음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미군 폭격기가 하늘을 뒤덮고 네이팜탄이 떨어지는 지옥도, 꽁꽁 언 강물 위로 시신들이 떠내려가는 참혹한 현장. 그 속에서 예술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무력하고 사치스러운 것이었을까요? 그는 살기 위해 뛰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자존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생존 본능 하나로 그 겨울을 버텼습니다. 1953년 총성은 멈췄습니다.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쟁의 상처를 덮고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 시명이 세워졌습니다. 전쟁 중에 제작된 영화가 뒤늦게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시명은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며 조국애를 호소하는 아버지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그의 영인은 절절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북한 주민들의 슬픔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극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시명은 인민의 슬픔을 대변하는 배우로 추앙받았습니다. 김일성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치수단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은 시명을 직접 관저로 불렀습니다. 동무, 수고 많았소. 동무의 연기를 보니 내 가슴이 다 뜨거워지더구만. 최고 권력자의 칭찬 한마디는 곧 법이요, 출세의 보증수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명에게 공훈배우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북한 배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연계, 시명의 가슴에 훈장이 달리는 순간 그의 인생 그래프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전후 복구 사업이 한창이던 평양. 시명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평양의 노른자위 땅인 모란봉 구역에 새로 지어진 배우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 대부분이 판잣집이나 토굴에서 살던 시절, 수세식 화장실과 난방시설이 갖춰진 그의 집은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은 외제 가구와 양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특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 간부가 그의 집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끌고 왔습니다. 소련제 최고급 리무진 지스 110, 스탈린이 탔다는 그 차였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장관급 간부들도 겨우 관용차를 얻어 타던 시절, 일개 배우에게 개인 전용 승용차가 지급된 것입니다. 운전기사까지 배정되었습니다. 시명이 뒷좌석에 앉아 평양 거리를 달릴 때면 사람들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스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연극영화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강단에 선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영인은 가짜를 진짜처럼 흉내내는 기술이 아니다. 캐릭터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조선영화인동맹의 위원장직을 맡아 북한 영화계의 행정을 좌지우지하기도 했습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 시명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선택은 옳았어. 남조선에 남았다면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어. 위대한 수령님 덕분이야. 그는 진심으로 김일성을 존경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대우해주는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독재자의 총애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딛고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가 사실은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양 태생이긴 했지만 해방 후 활동 기반이 서울이었고 월북한 남조선 출신이었습니다.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그는 뼛속까지 붉은 성골이 아닌 필요에 의해 영입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북한 내부에서는 피해 숙청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양은 남로당 출신들이었습니다. 박헌영, 이승엽 등 한때 북한 정권의 2인자, 3인자였던 거물들이 미제의 간첩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시명은 그들과 직접적인 정치적 연관은 없었지만 같은 남쪽 물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1955년, 1956년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고무된 북한 내 반대파들이 김일성의 1인 독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소위 8월 종파 사건입니다. 김일성은 경노했습니다. 그는 이참에 자신의 권력에 티끌만큼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거슬리는 세력은 모조리 뿌리 뽑기로 작정했습니다. 집중지도 사업이라는 명목해 전 주민에 대한 사상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술계도 칼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 선전선동부는 예술가들의 사상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다.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어 있다. 과거 남조선 시절의 향수를 버리지 못했다. 기준은 모호했고 적용은 가혹했습니다. 시명에게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가 평소 술자리에서 했던 농담들, 연기 지도를 하면서 했던 서구 영화의 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발언들이 모두 반당 행위로 둔갑하여 보고되었습니다. 어느 날 촬영장 감독이 시명에게 다가와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무, 이번 씬은 좀 수정해야겠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동무의 표정이 너무 뭐랄까 퇴폐적이라나? 시명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퇴폐적이라니? 슬픔을 표현한 것뿐인데. 그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분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출연하기로 예정되었던 영화들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배역이 다른 배우로 교체되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집 안으로까지 침투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보니 집에 도청 장치가 설치된 것 같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전화기 잡음이 심해졌고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남자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시명은 아내에게 무서워하지 마. 별일 아닐 거야라고 안심시켰지만 정작 자신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데 관객석이 텅 비어 있거나 대사를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새벽. 그는 곁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옥죄어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1957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종파 투쟁을 더욱 강화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곧 대대적인 숙청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그 명단 상단에 시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죄목은 남로당 계열의 잔재이자 부르주아 반동 예술가.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는 시명의 집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시명 동무, 잠시 동행합시다. 조사할 게 좀 있어. 그들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명은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떨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한번 감싸준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던 것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인민배우로서 누린 마지막 자유의 햇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가혹했습니다. 어두운 취조실, 눈을 찌르는 백열등. 동무는 1946년 서울에서 미군 장교와 만난 적이 있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박령의 지령을 받고 월북한 것 아닌가? 영화 내 고향에서 지주 역할을 할 때 은근히 지주를 동정적으로 묘사했지. 그게 바로 반혁명적 태도야.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행적이 왜곡되고 조작되었습니다. 시명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당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구타였습니다. 이 반동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시명이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반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처분은 사형이나 수용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칭호 박탈과 추방.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공훈배우 칭호가 회수되었고 교수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명이 짐을 싸던 날,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모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 하며 굽신거리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침묵 속에서 시명은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지스 승용차는 이미 당에서 압수해간 뒤였습니다.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린 시명 가족. 아이들은 영무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트럭이 평양 시내를 벗어날 때 시명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했던 10년, 꿈 같았던 영광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트럭은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덜컹거리며 갈 때마다 시명의 심장도 덜컹거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함경남도 어느 깊은 상골,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탄광마을.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아니 유배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석탄 냄새와 냉기.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낯설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시명에게 배정된 집은 쓰러져가는 흙집이었습니다. 천장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바닥은 냉골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인가? 아내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시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 눈처럼 자신의 인생도 꽁꽁 얼어붙어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의 섬세한 손에는 무거운 곡괭이가 쥐어졌습니다. 갱도 입구는 괴물의 입처럼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라. 작업 반장의 고함 소리에 시명은 머뭇거리며 발을 떼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 수백 미터. 그곳은 지상과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검은 가루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곳. 그곳에서 시명은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한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연기하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읊조리던 그가 이제는
오늘 할당량을 채우느냐 못 채우느냐는 생존의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모멸감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광부들 중에는 그를 알아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 영화배우 심영 아니야? 쳇, 꼴 좋네.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더니 꼴 좀 봐라.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 그것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석탄 가루로 얼굴을 검게 칠하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1년, 2년, 탄광에서의 시간은 멈춘 듯 더디게 흘렀지만 심영의 몸은 빠르게 늙어갔습니다.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진폐증의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거기다 영양실조까지 겹쳐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변해갔습니다. 빛나던 눈동자는 탁해졌고 풍성했던 머리숱은 듬성듬성 빠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병든 노인, 그가 바로 한때 조선 최고의 미남이라 불렸던 심영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북한 정권은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숙청된 예술가들을 복권시키거나 평양으로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심영에게도 잠시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객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당국은 그를 평양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감시 대상이었고 무대에 설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그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옛 동료들을 찾아가 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외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라하게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집안에 칩거하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기였는지 아니면 발표되지 못할 희곡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몽당 연필을 꾹꾹 눌렀으며 마음속에 응어리진 하늘 종이 위에 토해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했을 뿐이다. 조국을 사랑했을 뿐이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그는 스스로를 변론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 종이 조각들마저 훗날 압수되거나 불태워져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정불화도 그게 달했습니다. 자식들은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아버지가 종파분자라는 사실 때문에 상급 학교 진학도 좋은 직장 배치도 막혀버린 현실. 그 원망의 화살은 병든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왜 월북하셨어요? 서울에 그냥 계시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들의 절규에 심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였으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심영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핵균이 폐를 갉아먹어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방바닥에 붉은 선혈이 낭자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었고 숙청된 자를 받아주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민간요법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아내가 구해온 약초를 다려 마시며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 무늬가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보였을까요? 그 위로 자신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쪽에서의 화려했던 대비, 북쪽에서의 영광, 그리고 추락. 인생이라는 연극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막을 내리고 싶다. 그는 죽음을 갈망했습니다. 죽음만이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971년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세가 위독해지자 당국은 마지못해 그를 평양의 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격리 조치였습니다. 6인실 병동, 구석진 침대. 그곳이 대배우 시명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1971년 평양의 가을은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플라타너스 잎들이 힘없이 떨어져 뒹굴던 그 계절, 6인실 병동의 구석진 침대 위에서 시명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밤새도록 기침을 해대며 잠을 설치게 만드는 귀찮은 늙은이, 혹은 가끔 헛소리처럼 알 수 없는 대사를 중얼거리는 미치광이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간호사들조차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차트에 적힌 시명이라는 이름 옆에는 아마도 그를 주의해서 감시하라는, 혹은 특별한 처치를 하지 말라는 붉은 표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격리된 섬이었습니다. 결핵균은 잔인했습니다. 그의 폐를 구멍 숭숭 뚫린 벌집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후벼 팠고, 내뱉을 때는 썩은 피 냄새가 났습니다. 한때 그토록 우렁차고 맑아서 조선의 그레고리 팩이라 불렸던 그 명품 목소리는 이제 쇳소리가 섞인 거친 가래 끓는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망친 아비로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세상에게?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고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해지는 순간마다 그는 환각을 보았을 것입니다. 병실 천장의 얼룩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고 그 위로 자신의 젊은 날이 상영되었습니다. 1946년 서울 국도극장, 시사회 날 쏟아지던 플래시 세례. 한중 동지, 만세를 외치던 관객들의 눈물. 1951년 평양, 김일성에게 훈장을 받으며 느꼈던 그 뜨거운 전율. 그리고 1958년 차가운 강풍이 몰아치던 탄광촌의 밤. 영광과 오욕, 환희와 절망이 뒤섞인 필름이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는 수천 번, 수만 번 스스로를 자책했을 것입니다. 38선을 넘던 그 밤, 발길을 돌렸어야 했을까? 아니면 차라리 일제시대의 연극을 하지 말고 평범한 장사꾼으로 살았어야 했을까? 후회는 늦었고 답은 없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거친 호흡, 소위 임종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꺽, 꺽 넘어가는 숨소리. 하지만 그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조차 병원비와 생활고, 그리고 당국의 눈치 때문에 병상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연락조차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명은 혼자였습니다.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조명을 받으며 죽음을 연기했던 대배우가 정작
자신의 진짜 죽음 앞에서는 관객 한 명 없이, 조명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퇴장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눈동자에 맺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저주였을까요? 심영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1971년의 어느 날, 시각미상, 심영, 향년 47세.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별이 평양의 초라한 병실에서 소리 소문 없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형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하고 흰 천을 얼굴 위로 덮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비극은 죽음 이후에 더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받고 묘지를 썼겠지만 반당 종파분자에게 그런 절차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시신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탈북 예술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숙청된 예술가들의 시신은 대부분 화장터로 직행하여 한 줌의 재로 사라지거나 무연고 묘지에 대충 매장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심영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묘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 아니 한반도 예술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그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의 형벌인 기록 말소형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적어도 기록을 지울 뿐 무덤까지 파헤치지는 않았지만 20세기의 독재 정권은 한 인간의 물성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심영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기가 되어 평양의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뒤 북한 당국은 역사책과 영화 필름에서 그를 지우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내 고향의 필름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심영이 등장하는 장면은 모조리 삭제되거나 다른 장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도저히 삭제할 수 없는 풀샷에서는 그의 얼굴을 검게 칠하거나 흐릿하게 뭉개버렸습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 주연 배우의 이름이 올라가야 할 자리는 텅 비워두거나 아예 크레딧 자체를 잘라버렸습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그의 저서와 강의록들은 수거되어 불태워졌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심영이라는 반동의 영인은 썩어빠진 부르주아의 전형이니 절대 본받지 말라는 교육이 내려졌습니다. 후배 배우들은 술자리에서조차 그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 꺼내지 마. 재수험부터 심영은 공포의 대명사이자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심영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남한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 속에서 월북 예술가들은 금지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방송에서 언급될 수 없었고 그들이 출연한 영화는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의 시기를 거치며 남한 사람들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뛰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올림픽이 열리고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는 동안 흑백 시대의 배우 심영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노년층뿐이었습니다. 그들마저도 그 키 크고 잘생긴 배우 북한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더구만 나쁜 놈 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남과 북 두 조국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역사의 틈새에 끼어 질식해버린 미아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망각. 그것이 심영의 영원한 안식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2002년까지는 말입니다.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월드컵의 함성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던 2002년 SBS에서는 대하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저설적인 주먹 김두한의 일대기를 다룬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57%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드라마의 작가는 해방 공간의 혼란상을 묘사하기 위해 당시 실존 인물이었던 좌익 연극인 심영을 극중 등장인물로 소환했습니다. 물론 드라마 속 심영은 실제 심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 심영이 진지하고 고뇌하는 지식인풍의 배우였다면 드라마 속 심영은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하며 다소 우스꽝스러운 악역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배우 김영인 씨는 특유의 굵은 목소리와 과장된 표정 연기로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64화. 김두한의 부하들에게 피격당해 병원에 입원한 심영이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의사,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습니다. 심영, 그게 무슨 소리요? 의사, 하필이면 총알이 단단한 곳을 뚫고 지나가서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앞으로 성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심영, 뭐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아유, 의사, 안정을 취하세요. 흥분하면 다시 출혈을 할 수 있어요. 심영, 성관계라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에이,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할칼칼칼. 이 장면은 방영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지만 진짜 폭발은 몇 년 뒤 인터넷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2006년, 2007년 무렵 DC 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이 이 장면을 발굴해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대비되는 심영의 코믹하고도 처절한 표정, 그리고 성우처럼 쩌렁쩌렁한 발성은 네티즌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합성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사 패러디였지만 곧이어 심영물이라는 독자적인 장르가 탄생했습니다. 심영이 노래를 부르고 랩을 하고 테크노 댄스를 추고 심지어 우주로 날아가는 영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비명소리는 비트가 되어 리듬게임의 음악으로 쓰였고 그의 얼굴은 온갖 짤방으로 변형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고자라니는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 대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영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우 심영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국민 고자라는 희대의 개그 캐릭터로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심영은 1971년 북한의 병원에서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고독과 침묵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의 육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것은 눈물조차 말라버린 완벽한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2000년대 남한의 화면 속 심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총알을 맞고 매일매일 고자가 되고 매일매일 절규하지만 사람들은 그 고통을 보며 박장대소합니다. 그의 비극은 철저하게 희극으로 소비됩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영상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친근함까지 느낍니다. 진짜 심영이 저승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리얼리즘 연기와 비극적 영웅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름이 거세된 남자의 대명사가 되어 조롱받는 현실.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허탈하게 웃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라도 기억되는 것이 북한에서처럼 완전히 잊혀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자조했을까요? 이 잔인한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소비되는가? 이념의 전쟁터에서 패배한 자에게 남겨진 몫은 죽음 이후에 안식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모욕인가? 심영밈의 유행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식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유튜브 알고리즘은 잊을만하면 심영 영상을 추천합니다. 고화질로 리마스터링된 영상, AI 기술로 목소리를 합성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생산됩니다. 이제 심영은 단순한 밈을 넘어 한국 현대 문화의 일부분, 일종의 민속놀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음의 파티를 잠시 멈추고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이 캐릭터의 원형이 실은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영화를 찍었고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처절하게 파멸한 실존했던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1940년대 경성의 아이돌이었고 1950년대 평양의 영웅이었으며 1960년대에 버림받은 죄수였고 1971년에 고독한 사망자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그는 디지털 세상의 광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삶. 하나는 비극으로 끝나 잊혀졌고 다른 하나는 희극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슬픈 동거.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넘길 차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을 넘어 심영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역사의 경랑에 휩쓸린 개인의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을 대하는 후대의 태도에 대하여 그가 죽어가던 1971년의 병실과 우리가 웃고 있는 2025년의 모니터 앞, 그 54년의 간극을 메우는 마지막 진홍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영이 떠난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바뀌는 동안 남과 북은 여전히 휴전선이라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심영의 존재는 기묘하게 분열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록에서 삭제된 반동분자로, 남한에서는 영원히 고통받는 국민 고자로, 양쪽 모두에서 그는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괴물이자 이념의 전쟁터에서 패배한 개인이 치러야 하는 가장 가혹한 연체료입니다. 우리가 그를 심영물이라는 밈으로 소비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종의 디지털 부관 참시를 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역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다시 목베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 인간을 끊임없이 소환하여 희화화의 단두대 위에 씁니다. 물론 네티즌들에게 악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재미있어서, 그저 웃겨서 시작된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놀이의 대상이 된 실존 인물이 겪었던 실제 삶의 비극적 무게를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부채감 없이 그를 비웃을 수 있을까요? 잠시 그 모든 조롱과 이념의 껍질을 벗겨내고 예술가 심영의 알몸을 마주해 봅시다. 만약 그가 1947년 38선을 넘지 않고 서울에 남았더라면 한국 영화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화 평론가들과 역사학자들은 조심스럽게 가정해 봅니다. 그는 아마도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끄는 거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상옥, 유현목 같은 거장들의 영화에서 심영은 중후하고 지적인 캐릭터를 도맡아 연기했을 것입니다. 김승호, 김진규 같은 대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71년 그가 병마로 세상을 떠났다면 대한민국은 그를 영원한 스타로 추모하며
그의 이름을 딴 영화관을 짓거나 그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서울 어딘가에는 그의 묘소가 있어 매년 기일이 되면 후배 배우들이 찾아와 헌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술을 위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난 길은 사실 전체주의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정치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한 나르시시스트였고 그 오만의 대가는 파멸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는 예술가의 영혼을 연료로 태워 체제를 유지하는 용광로였습니다. 심영은 그 불길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다 결국 재만 남기고 버려진 장작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거대 담론 앞에서 개인의 존엄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가? 심영은 좌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었던 좌익은 피비린내, 나는 소청과 독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래하는 세상을 꿈꿨던 낭만적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주의는 그의 꿈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찬양했던 수령은 그를 토사구팽했고 그가 선택했던 조국은 그를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심영의 밈을 보며 낄낄거리는 10대, 20대 청년들에게 심영은 그저 웃긴 아저씨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6.25 전쟁은 교과서 속에 박제된 역사이고 이념 갈등은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심영의 밈이 이토록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의 아픔을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극이 희극으로 소비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심영의 고통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에 그의 절규를 개그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내가 고자라니 라는 비명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드라마 속 심영은 성기능을 상실했지만 실제 심영은 인격과 존재를 거세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번거리가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고자됨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근원적인 상실이었습니다. 이제 120분에 걸친 긴 시간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1920년대에 평양의 거리에서 꿈을 꾸던 소년을 보았고 1940년대에 경성의 무대에서 포효하던 청년을 보았습니다. 1950년대에 평양의 하늘 아래서 오만하게 빛나던 스타를 보았고 1960년대에 탄광의 갱도에서 시들어가는 중년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 차가운 병실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둔 노인의 마지막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들 위로 2025년에 우리가 합성해 넣은 우스꽝스러운 표정들이 겹쳐집니다. 이 기괴한 콜라주가 바로 심영의 초상화입니다. 슬픔과 웃음, 숭고함과 천박함, 사실과 허구가 뒤엉킨 차에 박제된 기이한 아이콘. 부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이라도 다음번에 심영의 밈을 마주하게 된다면 1초만이라도 웃음을 멈추고 침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나마 그에게 짧은 위로를 건네주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시대가 당신을 담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북녘 땅 어딘가에 한 줌의 먼지로 흩어졌고 무덤조차 없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그의 진짜 모습을 위한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워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 비석에는 국민 고자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묘비명을 새겨주고 싶습니다. 여기 예술을 사랑했으나 이념에 속았고 조국을 찾아 떠났으나 끝내 조국을 갖지 못한 비운의 배우 심영, 잠들다. 1971년 그가 잃어버린 이름과 명예를 2025년에 우리가 잠시나마 기억하며
어둠이 내립니다. 스크린 속 흑백 필름 안의 심형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의 한 장면, 그 강렬하고 맑은 눈빛.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입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역사의 소음과 인터넷의 웃음소리가 그의 진짜 목소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음을 끄고 그의 침묵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승리보다 더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시명이라는 거울은 그 질문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